자, 민주당 얘기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얘기로 넘어가는데요. 자연스럽게 지난주에 이재명 후보 제가 봤을 때는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지 좀 바뀐 부분이 일단 굉장히 정책에 대해서 당의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사과하고 절도 하고 일단 좀 자세를 낮췄다는 부분이 특징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민들이죠. 이제 청년들과 서민들에게 공감한다 또는 공감하려 노력한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세 번째는 전국 되게 많이 다니시잖아요. 다니시면서 본인의 정책을 직접 말하려고 한다. 본인의 강점을 좀 부각하는 건데 그런 분이 좀 눈에 떴던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의 이제 특징을 보면 현장에 강합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일정하게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됐던 거예요. 민주당이 개판을 치고 선대위가 개판을 치든 말든 이재명 후보는 뭐 했냐면 전국을 바닥으로 훑은 거예요. 바닥으로 훑으면서 이재명 후보의 감각이 살아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막상 바다에 가보니까 민주당 분위기 안 좋다. 실질적으로 체감으로 오는 건 수치로 나오는 것보다 더 안 좋다라고 하는 이런 위기감이 생긴 거죠. 예. 이재명 후보의 캐릭터에 맞는. 그래서 이제야 본인의 몸에 맞는 옷을 입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민주당은 자각과 반성을 통해서 모든 정권을 이재명 후보에게 주고 있다. 예. 그래서 한 90일, 100일 남은 상태에서 지금 지지율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지만은 윤석열 후보가 된 이후에 11월 5일 이후에 컨벤션 효과도 이제 지금 잦아들고 있고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한 2, 3주 동안 생일잔치 계속 하십시오. 그 공소시효는 곧 끝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든 정책과 다른 면으로 이제 붙고 싶겠죠. 본인에 대해서 쏟아지고 있는 각종 비리 관련 의혹을 국민들께서 빨리 잊어주시길 원하니까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정책이나 아니면 복지 이런 면에 이야기를 계속 할 텐데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반성 모드로 가는 건 당연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성을 해도 현실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자꾸 체감되기 때문에 이게 반성하더라도 그건 금방 잊혀지고 다시 민주당 집권 세력에 대한 욕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잘 먹히지 않는다. 예. 예. 왜냐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대폭 늘었어요. 근데 기재부 차관이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2%에만 해당되는 거다. 나머지 98%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다. 종부세는. 종부세는 대부분 주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분모를 사람 숫자로 5,200만 명으로 나눌 게 아니고 가구 수로 나눠야죠. 당연히.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종부세를 한 사람이라도 내면 그 집은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아니 집값은 문재인 정부가 올려놨지 내가 올려놨냐. 그러더니 왜 나보고 이런 큰 금액의 세금을 추가로 더 내라는 것이냐. 이것이거든요. 악화되는 민심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절하고 반성한다고 이게 잊혀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점을 고쳐나갈 건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선거를 앞두고는. 네. 근데 그러면 집토끼가 도망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방향은 약간 그쪽으로 잡은 거 아닌가요?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그 정치 구도가 낯설어요. 모두 다. 정권 교체 심리는 60% 육박을 하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에서 거의 요지부동이에요. 완전히 서로 다른 이질적인 이 수치가 공존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집토끼를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면서 공격하거나 그러지 않는 한 이 정책을 공격하는 것 갖고 집토끼가 안 떠납니다. 그게 민주당 지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정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아픈 이 부동산 정책을 이번에 극복하지 않으면 대선 우리가 이길 가능성 없습니다. 그거 우리 내부적으로 알고 있죠. 그럼 이재명 표 부동산은 뭐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넘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세스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집토끼에 대해서 우려할 정도로 우리끼리 공감대가 없지가 않다. 그리고 여기서 이재명 표의 부동산 정책을 냈을 때 저게 지금까지 잘못한 부분을 뛰어넘는
아니구나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정책적 정권 교체 아닌가? 라고 하는 쪽으로 나는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내놓는 부동산 정책은 한술 더 떠요. 아직 안 문재인 내놨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보다 한술 더 떠요. 아직 안 내놨습니다. 아니 제일 대표적인 게 국토 보유세예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국토 보유세는 지금 재산세도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국토 보유세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더 큰 부담을 지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끝났나요? 정책이? 아니, 아니, 이 정책이 국토세, 예. 끝났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거기서 국힘의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정책이나 이 모든 지금 공약 정책이 다 끝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진행되는 프로세스인데 우리가 제일 곤혹스러웠던 건 아까 얘기했듯이 집토끼와 이 정부와의 차별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우리는 아직 카드를 다 내놓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홍길동 정당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라고요. 지금까지 물어봤는데 우리 지지자들이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자, 무엇이 잘못됐고 이 잘못된 것을 개선하는데 이런 정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카드는 아직 안 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놓은 모든 카드가 이재명 표의 부동산이다. 이재명 표의 정책이다. 이렇게 규정 짓지 말라니까요. 글쎄 저는 근데 국토 보유세 더 걷어서 나눠주겠습니다 하다가 더 내놓을 수 있는 카드, 예를 들어서 재산세, 종부세 다 깎아드릴게요.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죠. 그 종부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종부세 폭탄이라고 하는 거는 저 숲속에 마녀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2% 95만 명인데 2%도 안 됩니다. 가구당 그 숫자를 곱해도요. 1인 4가구에도 4구 3에서 360만 해당해요. 7% 정도 됩니다. 그래요. 7%. 그러니까 예. 그게 이런 거거든요. 조중동과 보수 언론이 마치 전 국민에게 세금이 부과된 것처럼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과한 표현이다. 그리고 그런 걸 갖고 7%면 나머지 93% 해당 안 되는 거거든요. 93% 이분들도 마치 무슨 세금 폭탄이라. 종부세 갖고 세금 폭탄이라고 하면요. 이건 전 세계가 웃습니다. 보세요. 난 국힘이 정말 답답한 게 한 3, 4개월 동안 대장동 장사하다가 이제 또 대장동을 특검을 우리가 받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날 약속했잖아요. 부산저축은행까지 묶어갖고 대장동 특검합시다 그러니까 콜 했는데 왜 그 당에서는 안 받습니까? 아니요, 안 받는다고 얘기 안 했어요. 아예 안 받아요. 지금 물귀신 작전인 거는 맞죠. 왜 이렇게 화천대유에 천문학적인 금액의 특혜가 주어졌느냐, 이걸 밝히자는 것인데 10년 전에 파산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갖다 붙이니까 물귀신 작전인 건 맞잖아요. 보세요. 대장동 개발은 만약 2011년에 중수이익과장 윤석열 후보가 만약 그때 수사 제대로 했잖아요. 부산저축은행에서 그 PF 돈이 1,155억이 나가면 안 되는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실 대출을 한 솔로몬 저축은행도 대장동을 보고 대출을 안 해줬습니다. 최악의 부실 저축은행이. 근데 부산저축은행에서 했어요. 3개월 갖고 대장동은 마치 이재명이 배우인 것처럼 하다 이제 그러니까 특검하자니까 슬그머니 없어. 지금 부동산 정책 갖고 또 제가 보니까 한 달 반, 2달은 써먹을 것 같아. 그때쯤 되면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완패한 다음에 또 슬그머니 또 이제 다른 거 갖고 들고 나올 것 같아. 부산저축은행이 화천대유에 무슨 대출을 해준 게 아니잖아요.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하자면 사실은 설득하세요.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이 부실화되고 파산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근무를 하시던 문재인 당시 실장께서 부산저축은행에 구명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이 문재인 당시 대표 변호사가 있던 법무법인 부산에 수십억 원의 선임료를 줬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특검에 포함시키죠. 어차피 부산저축은행을 수사 대상으로 하자면. 지금 엄청나게 심한 왜곡을 하는데 부산저축은행을 그때 왜 변호하고 왜 관여한 줄 아세요? 그분들이 수십억을 넣고 수억을 넣던 1인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밖에 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산저축은행이 그 6조가 넘는 손실을 입었거든요. 그 손실이 부산저축은행에 저축한 그 부산의 상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선 부산저축은행을 일방적으로 폐점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게 영업을 더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더 늘어났잖아요. 부산저축은행에 예금 맡겼다가 예금자 보호를 제대로 못 받은 피해자들이 더 많아졌고 부실 대출도 더 많이 나갔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산저축은행으로 돈 날리는 사람들이 피눈물 흘립니다.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눈물을 더 그분들이 많이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있잖아요. 피눈물을 흘리려고 부산저축은행 자체를 도운 게 아니라 부산저축은행에 입금한 사람들을 도운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이건 엄청난, 심각한 그건 사실 정말 왜곡이에요. 어불성설입니다. 그거는. 네, 이 문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거 사실 왜곡이에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아니 왜곡은 누가 하시는데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묶어서 특검 하자니까요. 부산저축은행을 도와준 거죠. 아니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묶어서 특검을 하자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당연해서 설득을 그러니까 하세요. 그것까지 포함시키자고요 그러면. 그 민주당 이 선대위도 지금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될지 일단 뭐 밑그림은 좀 그려졌는데 궁금한 부분이에요. 어떤 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좀 하십니까? 그 민주당 선대위 같은 경우는 다선 중진 의원들이 자리 나눠 먹기였었거든요. 일단 예. 그건 깼습니다. 예. 윤관석 사무총장도 사실은 뭐 본인 교체해야 되는데 기분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에 대해 흔쾌히 처음에 네. 좀 버티다 흔쾌히 받아들였고 지금 선대위는요 내부 얘기인데 인선 계속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선대위원장을 이러이러한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좀 했고 그래서 아마 중진들이 다 빠질 겁니다. 만약에 선대위원장이 가도 초선이나 많이 가는 분이 아마 재선쯤 되는 분들이 갈 거고 칼라는 좀 다양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작은 선대위원회 그다음에 선대위원회 몸집도 가볍게 하는 그런 쪽으로 좀 갈 거고 그 뜻은 철저하게 후보가 네. 인선하는 이런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무총장도 결정이 났는데 당에서도 모르고 저만 하는 그 말씀해 주십시오. 싫어요. 당 쇄신과 재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신임 사무총장에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재선인 김영진 의원 그리고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이재명 후보의 정무조정실장인 재선의 강훈식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중진들이 이제 빠져서 각자 이제 자기 지역구에 가서 이제 열심히 하겠다는 건데 덜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예. 그럴 가능성도 다분히 있죠. 사실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내가 중앙선대위에 어떤 직책을 맡았어. 뭐 이게 자기 세일즈 겸 해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럴듯한 직책을 하나씩 다 줘야 예. 돼요. 근데 그거를 확 줄여서 선대위를 슬림화하고 각 지역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우려가 제가 있다. 보기엔. 예. 제가 이제 그 20대 때 87년 대선도 치렀고요. 그리고 유권자로 치르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87년 대선은? 87년에 제가 이제 28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한 3일에 한 번씩 김대중 후보를 보고 그랬으니까요. 제가 87년도에 고3이었는데. 네, 그때 밟아버릴 걸. 근데 이제 이번에는 왜 민주당이 문제가 됐었냐면 총괄 선대 본부장들이 실질적으로 틀어졌어요. 딱 쥐고 있었어요. 그걸 놔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위원장 무슨 직함을 맡는다고 하는데 중앙에 핵심적으로 뛸 수 있는 실제 일할 수 있는 위원회를 딱 두고 외곽에 수십 개 수백 개 위원회 만들면 됩니다. 뭐 가급적 선거 때는 이기려고 하면 10명, 15명이 중앙에 핵으로 존재하면서 실질적으로 실무 전체 선거를 총괄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하방에서 자기 지역에서 내 국회의원 선거하듯이 열심히 뛰면 되는데 일단 하방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보는 눈이 많아갖고 안 할 예.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지금 정 의원님께서 이제 민주당과 합당을 추진하는 열린민주당 협상 단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예. 계속 전화 통화하고 지금 굉장히 바쁘신데 이제 언제 이루어질 거고 일단 합의는 연내를 넘기지 예. 않기로 했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연내를 넘기지 않기로 했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1대1 그 통합이 아니라 제 세력에게도 문을 열어놓는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세력들도 이번에 합당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블록, 두 개의 블록, 세 개의 블록으로 참여를 시킨다. 다른 정당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포함이 됩니다. 군소정당이 좀 있잖아요. 예, 포함이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김영남 의원이 뭐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 블록들이 참여하는 걸 보면 왜 저희가 큰 소리를 쳤는지 아마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그쪽에 고춧가루를 뿌렸는데 우리가 이제 통합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네. 중도 진영에 있는 정치인들이 저렇게 많이 블록화돼서 들어가는구나. 또 그 진보 진영의 분들도 들어가는구나 하면서 이게 좀 슬금슬금하면서 많은 세력들을 모을 수 있는 기초 눈덩이를 만들어놨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글쎄 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은 많은 국민들께서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뭐 다른 또 세력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미리 힌트를 그 주면요. 밥에 그 나물에 고추장도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보면 알겠죠. 미리 말씀드리면 이번에 컨셉은 4.0입니다. 뭐 다 4.0이에요. 네. 요새는 무슨 뭐 통합 삽전요. 뭐 예. 다 4.0이에요. 민주정부 4기니까 우리가 4.0입니다. 통합 과정과 결과 또 앞으로의 또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겠고요.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드시죠.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번 주 시사 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